I don't know who you are.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Don't do that. 납치범 바로 잡힐 것 같은데 특정돼가지고. 어시라 그냥. 유가 아니자. 유가 아니자. 처녀는 여기 안 둬. 응? 뭔 소리야? 처녀는 팔아. 처녀 아닌 애들은 여기 가에서 일 시키고 처녀들은 부자한테 팔아. 레드필 승! 오늘의 흑자 명화는 테이큰. 오늘 흑자 명화는 테이큰입니다. 사실 이것도 한 달쯤 전에 흑자 명화 하려고 보고 끝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중간까지만 보긴 했는데 중간까지 보다 보니까 이거 할만한데 싶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핫추핑은 새끼 핫추핑 좀 그만 얘기해. 핫추핑 안 봤어. 볼 생각도 없고 새끼야. 그놈의 핫추핑은 씨. 이젠 영화를 다 보지도 않고 리뷰하는구나. 흔해요. 다 안 보고 한 거. 영화 다 안 보고 리뷰한 적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뭐 생각 안 나면 지어낸 적도 많고. 그래서 뭐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영화 안 보고 영화 리뷰를 하든 영화 내용 좀 지어내서 거짓말 하든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 형 안 보고 하면 내용 존나 틀림. 그냥 조금 틀려. 조금. 미묘하게 틀려. 미묘하게. 대충 뉘앙스는 맞아. 나는 맥락 이해는 굉장히 잘해. 세부적인 기억에서 기억력이 안 좋은 거지. 난 나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아. 그래서 뉘앙스는 다 맞아. 세부적으로 좀 틀리는 거지. 자, 테이큰 영화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리암 니슨 행님이 이 테이큰 1편 찍을 때도 나이가 거의 50세셨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 뭐 검증된 배우죠. 믿을 만한 배우. 뭐 어떤 역할을 맡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어떤 사람도 실망하지 않는 결과물을 보여주신 우리 리암 니슨 행님.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리암 니슨 행님은 키가 193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막 이걸 보는데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싸움 잘해? 말해서 내가 등치가 일단 크잖아. 이렇게 하니까 덩치가 커? 그래서 야, 저 사람 키가 193이야. 이러니까 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몇으로 보이는데? 178? 막 이러더라고. 이분 덩치도 엄청 크시고 키도 크시고 그 다음에 뭐 누가 그러네요. 복싱도 배우셨다고. 그건 몰랐는데 액션도 잘 소화하시는 거 보니까 운동신경도 좋으시고 지금 나이 50이 다 돼가시는데 테이큰 1때는 액션 좋았잖아 사실. 2부터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리고 이 리암 니슨 형님이 좀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여자 배우가 2명이 나오잖아요. 와이프 역할 1명, 그 다음에 딸 역할 1명 이렇게 2명 나오잖아. 이 와이프 역할로 나오시는 분은 엑스맨 리메이크 전에 옛날 엑스맨 때 피닉스 역할 맡으셨던 분인데 진 그레이 역할을 했던 요 분이 키가 거의 180. 그리고 리암 니슨의 딸로 나오는 그 배우분도 키가 거의 180. 이 여자 둘이가 키가 175가 넘어요. 그니까 리암 니슨 형님이 193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친자가 맞다. 친자가 맞으셔. 그리고 내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느끼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톰 크루즈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야. 정말 위대해. 예를 들어서 특별하지 않은 스펙을 봐도 브래드 피트가 프로필 183 그리고 실제 키는 1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브래드 피트도 그냥 진짜 평범한 수준. 디캐프리오 전혀 커 보이지 않잖아요. 185에 상당한 거구입니다. 등치가 엄청 크다고 하죠. 우리가 저기 마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파스트 어벤져스 우리 캡틴 아메리카 성님도 185. 울버린 역할을 하고 있는 엑스맨 아저씨 프로필에 여러 개 나오던데 191에서 193. 소어 크리스 햄스워스 역시 191에서 193. 그 다음에 그 장난꾸러기 이름 뭐냐 마블 장난꾸러기 가오갤 리더 걔도 191에서 한 193 정도. 키가 다 존나 커. 캡틴 아메리카는 프로필 185니까 실제로는 한 182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배우하고 농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1인치, 2인치 정도 속여요. 그래서 덜악 실제 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었죠. 원래 190이 넘는 줄 알았는데 덜악 아저씨 실제 키가 한 185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프로레슬러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2, 3인치 정도 속이고
NBA가 1인치 속이고 배우들도 보통 1인치 정도를 속여. 1인치면 이제 2.5에서 한 3cm쯤 되니까. 걔네들은 키를 잴 때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고 재더라고. 무슨 뭐 찬우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헐리우드 쪽에서 약간 키가 크다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193부터 되더라고. 물론 188, 191도 키가 큰 게 맞죠. 6풋이 보통 183이잖아. 배우들이 다 6풋을 쓰고 싶어 해. 6피트를. 6피트가 우리로 치면은 한 182점 몇 좀 돼요. 그래서 거의 183이거든.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5피트 11인치인데 이게 5피트 11인치하고 6피트하고는 앞자리가 달라지니까 애지간하면은 170 후반대인 사람들은 다 6피트를 써. 178도 183, 177도 183, 176도 183. 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일단 프로필에 182에서 3이 써진 사람들은 많이 속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론 피지컬 설명회 1시간 예정. 닥쳐 새끼야. 현재 테이큰 영화는 15초 감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주의 자랑 니콜 키드만이 키가 180이죠. 니콜 키드만과 결혼을 했던 톰 크루즈 행님은 좀 더 작으셨죠. 유재석이랑 비등비등 하더만 유재석 깔창 깔았겠지. 새끼야 캡틴 아메리칸데 장난치냐? 캡틴 아메리칸데 유재석 형님하고 키가 비슷하겠어? 유재석 형님이 깔창 깐 거지. 계단에서 내려오시더만.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다들 키가 커, 등치가 커. 근데 얼굴은 요만해. 제가 아까 와이프하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밥 먹으면서 잠깐 보고 왔거든요. 리더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지휘하는 군인 역할로 나온 사람 있잖아. 키가 한 190은 돼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윌 스미스 키가 제가 알기로 180 후반이에요. 프로필상. 프로필 188일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이 더 크더라고. 그럼 거의 키가 190이야. 근데 얼굴이 이만해. 얼굴이 이만해. 조엘 칸나만이야? 아무튼 와 너무 개사기더라고. 그리고 서양에서 왜 얼굴이 너무 작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 윌 스미스도 이 체격 대비 머리 얼굴이 작잖아요. 근데 그 조엘 킬라만 뭐 그 사람은 더 작아 얼굴이. 그러니까 약간 포스가 떨어지더라. 뭔지 알지? 얼굴 머리가 너무 작으면 포스가 살짝 떨어져. 우리가 포스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떼노스잖아. 떼노스 쌍판 커요 안 커요? 존나 크다고. 다라이 존나 커. 세수대야라고. 만약에 타노스의 그 체격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면 타노스가 체격이 엄청 크잖아. 키도 한 2m 50 되잖아. 얼굴을 작게 만들었으면 어깨가 태평양일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합성한 그것처럼 진짜 어깨 태평양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대구박을 그 체격에 어울리게끔 다라이를 존나 크게 해놨더라고. 어차피 다 합성인데 그거. 요 턱주아리에 마들렌도 뭐 고봉밥처럼 고봉 마들렌을 여기다 박아놨더라고. 떼노스를. 왜냐하면 이 서양 쪽에서는 쌍판대기가 좀 큰 거를 좀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작은 사람은 널렸잖아 사실 서양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얼굴이 큰 게 좋다고 나르식으로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헐크도 We have Hulk, Smash. 헐크도 등치가 존내 크잖아.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얼굴을 작게 만들었으면은 헐크가 강해지는데 몸만 커지고 대구박은 그대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근육이 아니니까 여긴 뼈니까 이 얼굴은 그대로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어깨만 이만하게 만들 수 있잖아. 막 구현이 안 된다. 아무튼 근데 헐크도 다라이가 크죠. 왜냐하면 쌍판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위압이 있단 말이지. 흑자 미국 진출하자. 영어부터 배우고. 헐크는 얼굴 작긴 함. 사진 봐봐. 그러니까 얼굴을 아예 안 키울 수 있었다 이 말인 거지. 만약에 사람일 때 머리 얼굴 크기 그대로 하고 덩치만 키웠으면 훨씬 비율이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대구박도 키우잖아. 그 이유가 대구박도 커지는 게 위압이 느껴지니까. 말파이트 얼굴 보고 나면 귀여운 이유. 그렇지. 말파이트는 그 대구박이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박이 요 앞에 그 조동뱅이 마냥 요만큼 있더라고. 그 말파이트 여러분 그 일러스트 자세히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다 대구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대구박이 아니었더라고. 이게 목 근육이더라고. 승모근이더라고. 이게 다 승모근이고 얼굴이 여기 주둥뱅이 있는데 요만큼 있어. 요만큼. 얼굴이 요만해. 이게 얼굴이야. 넌 진다. 아무튼 테이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리암 니슨의 키는 193이다. 보겠습니다. 영화를 시작하면은 주인공 리암 니슨 형님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비디오 테이프냐? 딸내미의 어린 시절. 어둡고 음침한 방에
혼자 소파에 앉아서 어린 시절 딸내미를 추억할 수 있는 비디오를 보며 우수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 걸로 보아 리암 니슨 행님은 이혼남이다. 양육권은 빼앗긴 상태다. 상당히 슬픕니다. 뭐 여기서 무슨 비디오 보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슬퍼요. 야, 슬퍼 이거 지금 나이 50 다 돼가는 아저씨가 딸내미 어린 시절 비디오 테이프 보면서 막 우수에 차 있단 말이야. 얼마나 슬프냐. 여러분 그 우아한 세계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쯤 장면이 그 와이프하고 자식을 유학을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를 하면서 그 라면 끼리 먹다가 라면 막 바닥에 엎어가지고 막 우는 씬이 나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나도. 엄청 슬프단 말이야. 송강호 행님이 사실 그때 약간 위험했습니다. 송강호 행님이 처음부터는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걸로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뭐 그 퍼런 소금이랑 영화 해가지고 영화 한 3개 정도가 좀 안 좋았어. 별로. 퍼런 소금이랑 무슨 늑대 아저씨 찍은 거 있어. 그때 막 신세경이랑 찍고 이나영이랑 찍고 해가지고 그때 좀 송강호 행님이 보증수표였다가 수표가 부도났다 막 이러면서 안 좋았었어. 작품이 다 안 좋았고 연기도 그렇게 호평받지 못하고 이랬던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뚫고 나온 작품이 이제 우아한 세계. 우아한 세계에서 이제 기러기 아빠인 조폭을 연기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흥행도 어느 정도 하면서 연기에서 이제 엄마무시한 칭찬을 받고 이제 나무주연상 싹 쓸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제2, 제3의 전성기로 이제 들어가죠. 당뇨가 감기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 이게 기러기 아빠는 어디든 다 슬퍼.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정서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쓸쓸한 아버지를 표현할 때 우아한 세계처럼 기러기 아빠인 상태를 많이 하죠. 가족들은 외국에 미국 같은데 보통 자식을 유학 보내고 자식 혼자 거기 보내기가 좀 안심이 안 되니까 와이프가 따라가서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미국에서 좀 불쌍한 아버지를 그릴 때는 정말 자주 보는 게 이런 테이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육권을 잃은 아버지. 근데 내 전처가 부자랑 결혼함. 물론 여기서 더 슬픈 거는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그래서 전처한테 전화 와서 양육비 또 안 들어왔어. 확인해봐. 그게 좀 며칠만 기다려. 저번에도 그랬잖아. 지금 네 딸이 에멜레가 학교에서 샌드위치도 못 먹어. 이 무능력한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거나. 근데 미국 남자들 입장에서 그것만큼 자존심 상해하는 게 아마 이거 같은데 내 전처가 부자랑 결혼했어. 앤트맨 오송 출발. 앤트맨도 약간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리암 니슨 아저씨가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예측이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 정보부 같은 데에서 정보부 같은 데서 일을 하셨고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고 또 이게 현장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수당 이런 것까지 하면은 쓸데없는 짓만 안 하셨으면은 모아놓은 돈 좀 있으실 거란 말이지. 근데 전처가 워낙 부자랑 결혼했어. 앤트맨은 전처 새남편이랑 베프 먹었다. 거기는 근데 전처의 새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리암 니슨 아저씨가 다음날이 돼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어느 전자상가 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인도인 사장님이 있고 이거 보러 올 때마다 1달러씩 냈으면은 난 부자 됐을 거야 이러는 걸로 봐서 이 아저씨가 무언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다가 좀 실망을 한 게 휴대용 노래방 기기입니다. 딸의 생일 이게 좀 아쉽더라.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암 니슨은 정보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돈이 그렇게 없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 사람 성향상 모두 도박하고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고작 휴대용 노래방 기계를 고심을 해서 산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딸이 거의 성인이야. 지금 만 17세 정도 되거든요. 딸이 거의 성인인데 굉장히 부자랑 결혼을 해서 지금 새아빠가 어마무시한 부자인데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으니까 내가 이 휴대용 노래방 기계를 선물해 가면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해맑게 선물을 들고 대저택에 들어가고 있는 게
솔직히 좀 핍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혼 당할 만했네. 그만큼 딸을 애기처럼 아낀다는 거. 뭐 그런 설정으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딸내미 캐스팅이 잘못됐지. 딸이 키가 180이야. 그러니까 영화적 허용으로 현실성은 핍진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휴대용 노래방 기계를 선물해 가는 거 오케이. 영화적 허용으로 이해해 주자. 그러면은 영화적 허용으로 딸내미도 뭔가 되게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캐스팅했어야지. 딸이 180이야 키가. 다코타 패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우리가 파이어맨 불인간을 봤을 때 왜 감동을 했어요. 그 단잘 워싱턴 아저씨. 참고로 덴젤 워싱턴도 키가 188입니다. 이 새끼들은 다 존나 커. 왜 이렇게 다 큰지 모르겠어. 퓨리 국장도 키가 191이에요. 존나 커 씨발놈들. 단잘 워싱턴 아저씨가 거기도 특수정보 출신이야. 그래 다코타 패닝 경호를 맡았는데 다코타 패닝이 납치가 돼가지고 그걸 구하러 댕기는데 구할 때 여기 한 품에 안아가지고 인형처럼 애니가 인형 들고 다니는 것처럼 다코타 패닝을 애기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가 반드시 저건 구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도 구해줘. 뭐 이런 마음이 더 들었잖아. 영화적으로. 그럼 여기 테이큰에서 리안 니슨 딸내미도 키를 적당하게 큐티하게 한 160 정도로 구했어야지. 180짜리 딸을 캐스팅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엘렌 페이지. 그렇지. 저런 느낌으로 갔어야지. 엘렌 페이지처럼 좀 이렇게 좀 큐트한 배우를 캐스팅을 했으면은 이해를 하지. 또 엘렌 페이지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저 때는 어엿한 여성이었다고. 라스트 오브 어스 느낌. 그렇죠. 딱 그 느낌이지. 뭐 안 해 제가. 라우어 느낌이지. 라우어에서 라우어 2가 나왔을 때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를 바랍니다. 그 1탄에서 어렵게 구했던 그 귀여웠던 그 여주인공 애기가 2탄 때 갑자기 막 입에 쌍욕을 달고 살고 막 여자랑 키스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 뭔지 알지? 아니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애를 힘들게 구했어. 다음 편에서 걔가 한 중3쯤 됐는데 바로 금태양하고 사귀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들었다니까. 아무튼 이래서 이제 대저택에 딸내미 생일이라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 경호원이 막아섭니다. Excuse me, 무슨 일로 오셨죠? 한국말을 잘해. 딸 생일이라서 왔다. 진짜 대저택이야. 존나 커 집이. 그러니까 여기 전처의 새로운 남편이 그냥 부자 수준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집이 되게 좋고 딸내미 생일 파티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인원만 한 100명은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출장 요리사, 출장 그 칵테일 말아주는 사람, 출장 서버 이런 사람들, 막 경호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어. 그래서 이제 리암 니슨 아저씨가 나름 이게 양장을 챙겨 입고 갔지만 경호원이 Excuse me, 무슨 일로 오셨죠? 앞에서 입밴 당했어. 그러니까 전처가 저 멀리서 뛰어가서 통과시켜요. 안주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여기 지금 둘이 같이 서 있는데 전처가 키가 진짜 존나 크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왜냐면 힐을 신으셨으니까. 키가 거의 한 180쯤 되시는데 힐까지 신어버리니까 180 후반이잖아. 이러니까 193인 리암 니슨하고도 키가 지금 얼추 비슷해버려. 그래서 이제 딸내미 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선물 사왔다. 선물 저기 모아놓은데 직접 주고 싶어. 이때 딸내미가 존내 뛰어와. 때리! 거인이 뛰어옵니다. 진격의 거인인 줄 알았어. 때리! 저기서 딸내미가 뛰어오는데 이제 진격의 거인 뛰어오는 줄 알았어. 키도 킨데 키도 한 180 되는데 덩치가 존나 커. 어깨가 나보다 넓은 것 같아 진짜. 근데 또 아빠라고 한 움큼에 안깁니다. 때리! 이러면서 안겨. 어깨 높이는 같아. 까치발 들었겠지. 어깨 높이는 같아. 그래가지고 엄청 자랑스럽게 선물이야 줬어. 깠는데 애가 지금 만 17세인데 휴대용 노래방 기계를, 그러니까 정식 노래방 기기도 아니야. 여기 만약에 진짜 그 거대한 노래방 기기를 이렇게 퀵으로 갖고 왔고 까보니까 큼영이라고 써 있었다면, 오빠 이게 뭐야? 한국노 가라오케 머신
박금영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때리 이러면서 막 아빠 너무 사랑해요 막 했겠지. 88848 눌러봐라 이렇게 하고 막 한 곡 땡기셨겠지. 안티티티티 프레자 뭐 이런 거 땡겼겠지. 근데 휴대용 노래방 기계야. 휴대용 노래방 기계야. 요만해. 요만해. 그 음질도 썩었을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뜯을 때 살짝 놀랬다가 바로 표정 관리하면서 아빠 너무 고마워요. 너 꿈이 가수였잖아. 그러니까 옆에 내가 12살 때 난 이런 미국 개그가 좋아. 뭔지 알지? 이런 그 단기 호흡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디스. 얘들은 진짜 디스 문화가 정말 생활화인 게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이 선물로 휴대용 노래방 기기를 선물로 해왔어. 지금 다 큰 딸한테. 그리고 집이 이렇게 부자인데. 그랬으면은 전 와이프가 아니 이런 거 뭐하러 사왔어. 아니 뭔 가수는 뭔 가수야. 얘 곧 있으면 이제 곧 있으면 대학교가 얘 전공이 지금 수학이야. 수학 선생님 되는데 뭐 이거 왜 사왔어 이거. 아 집에 놔둘 데도 없는데 이러면서 길고 지루하고 기분 나쁜 잔소리를 쉴 틈 없이 다다다다다 쏴. 근데 미국의 이 디스 감성은 효율, 극효율, 마이클 조단의 농구 같은 TS 6할 밑으로는 사람 새끼로 상종도 안 해. 고효율로 야투율 50% 이상으로 30점을 쳐넣는 이런 고효율 개그를. 네 꿈이 가수였잖아 12살 때. 끝. 이 디스 감성은 아메리카 사이코 최고야 최고. 큰 잔소리 없이 딜을 넣어주시잖아. 그래서 딸내미가 그래도 예의상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아빠 여기 찍어줘 이러는데 저기에서 말이 걸어오고 있어. 말이. 전처의 새로운 남편이 딸의 생일 선물로 우마를 그러니까 딸내미가 휴대용 노래방 기기를 사실상 집어 던지고 오 마이 갓 우마 무스메처럼 뛰어가. 뉴 데리 선물로 말을 사줬어. 씨. 진격의 거인처럼 뛰어가가지고 말을 타요. 실제로 진격의 거인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마무스메 비긴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딸 생일 선물로 말을 사준다. 그래서 얘가 그냥 집구석에서 말이나 타고 놀았으면은 아무런 사달도 안 일어났을 텐데 괜히 뭐 프랑스 여행을 간다고 무슨 뭐 유투 공연? 뭐 여유투 공연 뭐 거기를 뭐 간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힘들어졌잖아. 그냥 우마무스메처럼 말이나 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백마가 좋긴 해. 흑마야 이 새끼야. 시꺼매.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좀 뻘쭘해졌어. 그럼 이제 전 남편하고 이제 현 남편이 만나게 돼요. 근데 나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현 남편은 또 현 남편만의 고민이 있어. 지금 현 남편이 피지컬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여기 집안이 다 거인이야. 뭔지 알지? 사실상 이 집안이 다 에렌 예거야. 리암 예거, 엄마 예거, 딸 예거 다 예거란 말이야. 예거 집안이야. 아빠가 193이요. 와이프가 180이요. 딸내미가 179요. 근데 여기 아저씨가 한 178쯤 돼. 이랬을 때 이 새로운 남편의 자존심이 어떨 것 같아? 자존심 상한다. 전날 밤부터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내가 아내의 마음을 잘 채워주고 있을까? 혹시 뭐 빈틈은 없을까? 아내는 진짜 느끼고 있는 게 맞을까? 혹시 193짜리 전 남편 새끼가 내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지르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이 만약에 키 2m 흑인이었잖아? 말 안 사줘. 자존감이 존나 강하거든. 그냥 일반적인 생일 선물을 사줬겠지. 아무리 부자라고 뭘 딸 생일에 말을 사줘. 말은 잘 안 사줘요. 왜냐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호스푸어 새끼들아 잘 들으라고. 야, 한국에서 카푸어 새끼들이 뭐 중고 호르쉐 같은 거 깡 좋은 새끼들은 막 옛날 거 중고 페라리 막 이런 걸 사잖아. 사고 끝이 아니라고 새끼야. 뭐 한 1억 2억 좀 하니까 이거 뭐 한 8년 할부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씩 8년간 갚으리 이러면서 질러버린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끝나냐고 새끼야. 수리비 들지 기름값 들지 보험값 들지 막 낼 게 너무 많아. 취등록세 있지. 마찬가지야.
이 홀수푸어 새끼들도 모르는 게 뭐냐면 말은 밥을 줘야 돼. 그리고 말이 체중이 한 300에서 500kg까지 나가요. 얼마나 처먹겠냐고. 거기다가 말은 깐깐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앉아. 마구간이 있어야 돼. 말은 뭐 길냥이나 뭐 집 없는 개들처럼 아무 데서나 처자지 못해요. 마구간이 있어야 돼. 말은 아무나 사줄 수가 없는 거라고. 새로운 남편이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뭘 말까지 사주냐고. 이거는 본인의 자존감이 좀 충분치 못한 거죠. 내가 과연 저 193짜리 지나치게 덩치가 큰 저 전남편 새끼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딸내미가 좀 어색하게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빠라고 했다. 이러면서 감동스러운 것도 한두 번이지 지나치게 덩치가 큰 딸을 보면서 잘 잤어 허니? 이러면서 과연 이 남자의 자존감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을까? 말 검정색 지겨우면 랩핑하면 됨. 그러니까 저 새끼는 넌 동물학대로 잡혀가 이 새끼야. 현행범이야. 정말 신이 도우셨군요. 이 새끼 현행범으로 잡아가요. 아빠 수컷이 아니네요는 나가라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저거. 난 나가 이 새끼야. 우리 지금 다 같이 지금 찐따같이 우마무스메 얘기하고 있는데 이씨. 그러기엔 돈이 너무 많던데. 아 그래? 저기 최근에 흑인 래퍼 이름 뭐냐? 우리나라 온 사람. 그 사람 내한했잖아. 그 사람 돈 지나치게 많잖아. 딸내미 생일 때 말 사주디? 안 사주지. 이재용 아저씨 돈 지나치게 많잖아. 따님한테 말 사줘? 안 사줘. 돈이 많다고 말을 사주는 건 상식적인 게 아니야. 돈이 많다고 해서 말을 사주는 게 꼭 상식적인 건 아니야. 안 사주는 게 더 일반적이야. 누가 말 사줬어 딸한테? 최준실. 특별한 상황에서 사주는 거라고 말은. 아하 그래 이제 이해되지? 이제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지. 아니 깐얘는 흑인이라고가 무슨 소리야 저 새끼는. 넌 진짜 나가라 이 개새끼야. 아까 저거 말 수컷 아니네 그 새끼네. 아 저 새끼 저거 진짜 씨. 심증은 100%인데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차단을 못하겠네. 저 새끼 저 더러운 마음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형 딴 데 갔다 올 테니까 납치당하면 알려줘. 야 오늘 납치 못 당해 이 새끼야. 그것만 알아줘. 그래서 이제 리암 니슨 아저씨가 좀 쓸쓸하게 집에 돌아가요. 왜냐면 좀 딸내미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딸내미가 말에 미쳐가지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말을 탑승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제 아빠가 안중에 없으니까 아마 이제 잠깐 거기 있다가 돌아오셨겠지. 그래서 아까 찍은 사진을 벌써 인화해서 앨범에다가 넣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리암 니슨 아저씨의 실수 혹은 과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앨범이 딸내미 앨범이야. 딸내미 사진만 있는 앨범이야. 그거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근데 이번에 본인이 휴대용 노래방 기기를 선물해줘서 사진을 찍었잖아. 그 사진을 최신화했잖아. 그 바로 전 사진이 애기 때야. 초딩 때. 그러니까 초딩 때 사진 좀 여러 장 있고 애기 때 뭐 유딩 때 초딩 때 사진 좀 여러 장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고2로 올라간 거야. 고2 고3으로. 중딩 때 사진이 없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날카로웠던 이유 12살 때 막 이랬던 이유가 뭐냐? 딸내미가 한 12살 때까지는 뭐 그나마 좀 가정적이었어. 딸내미 생일도 채우고 나도 좀 채워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몇 년 동안 공백. 그래서 이혼한 거야. 하루 만에 큰 거 아니면 저 새끼는 나가라 이 새끼야. 넌 에일리언이냐 이 새끼야? 어? 호물루스야? 미친 새끼가 뭘 하루 만에 씨 가슴을 찢고 나왔어야지 그러면 씨. 그래서 집에 좀 쓸쓸하게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러와요. 똑똑 서프라이즈 놀러와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얘기도 좀 듣고. 근데 이분들 나이대가 이제 또 리암 니슨 또래야. 뭐 대충 한 50살쯤. 이분들이 이제 다 정보부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요원 시절 얘기도 좀 하고 이러고 이제 또 헤어지고.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나 이거 미국 영화 볼 때마다 존나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집이 다 좀 다닥다닥하게 좀 붙어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 101동 304호에 살아. 근데 뭐 동네 친구면은 한 103동 1508호에 살아. 저 옆 동에 살아. 그래서 전화해서 야 맥주 한잔 할래? 콜?
이러면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맥주 한잔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주택에 많이 살잖아. 그러니까 동네 친구라고 해도 차를 타고 와. 얘들 지금 차를 타고 왔어. 아까 분명히 전원 다 맥주를 처마셨어. 근데 지금 차를 타고 돌아가. 이게 뭔 일인 거지 이게? 아니 이게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미국 영화 나올 때마다 맨날 궁금한 건데 여긴 다 멀리 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자기들 기준에서 가깝다고 해도 막 30분씩 걸리잖아. 옆 동네에서 오면은 운전하고 와. 막 머스탱 끌고 와. 맥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짜란 맥주를 막 마셔. 이 새끼들 또 술도 잘 먹어가지고 맥주를 막 혼자서 막 5캔씩 처먹어. 간단하게 그냥 반주 하는데도 위스키 이런 거 아닌데도 처먹고 나서 나 이제 들어갈게. 러시아는 맥주는 미성년도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더라. 제 러시아 안 가봤다에 5만원 걸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친구 하나가 너 실력 좋은데 놀고만 있지 말고 나 일 좀 도와줄래? 뭔데? 경호? 가수 경호. 김경호 아닙니다. 울지마 너의 가족들이 그날이 올 거야. 내 사랑아. 김경호 아니고 진짜 경호. 휴대용 노래방기. 쇼 하나 살걸 나도. 아무튼 경호 일을 좀 해달라. 가수 경호를 좀 해달라. 근데 약간 탐탁치 않아 하긴 해요. 근데 뭐 간단한 일이다. 꼭 좀 와서 해달라. 하루만 하면은 뭐 쏠쏠하다. 얼마나 그랬지? 뭐 한 200만 원 주는 것 같아. 하루만 해도. 그래가지고 뭐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저 경호를 하러 갑니다.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존나 커. 봤더니 탑스타야. 약간 뭐 비욘세나 크리스티나 아귤레라나 약간 요 정도 급인 것 같아.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큰 콘서트장에서 이제 경호 업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가 확실히 좀 눈치가 없는 게 경호하니까 이제 문 옆에 이렇게 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가수분이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뭐 발성 연습도 좀 합니다. 라라라라라 막 이런 거 이제 키 좀 맞추고 뭐 이런 걸 해.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비욘세, 렛츠 고! 이러니까 오케이 이러고 이제 딱 나가는데 갑자기 경호원 새끼가 Excuse me, what? 뭐 경호에 문제가 생겼나? 제 딸이 꿈이 가수인데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씨 눈치 존나 없어 리암 니슨 아저씨 지금. 눈치가 존나 없다고. 이러니까 이혼당했지. 솔직히 이거 이혼당한 거 나는 전처 탓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가수가 이렇게 지금 거대한 공연을 올리고 이렇게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제 올라간다고 매니저도 약간 비욘세 렛츠고 막 이러면서 약간 흥을 돋궜어. 막 가서 부시자 다 죽이자 이러고 코첼라 다 죽었어 이러고 올라가고 있는데 Excuse me, what? 제 딸 꿈이 가수인데 조언 한마디만 이지랄을 하고 있네. 눈치 존나 없다고 진짜. 그래가지고 리암 니슨이 또 이 멋진 목소리로 Excuse me, my daughter, dream, singer, advice please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그 탑 가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요. 제 딸이 가수인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조언 하나 있죠. Don't do that. 하지 마요. 다른 일 하라 그래. 창조적인 일. 이제 콘서트 하는 동안에는 이제 카드 같은 거 치고 이렇게 놀다가 딸내미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밖에서 이제 좀 전화 좀 받는데 아빠 뭐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여기 뭐 콘서트장이야. 누구 콘서트? 비욘세 콘서트. 비욘세? 아빠 그 콘서트 들으러 간 거야? 나 빼고? 표는 어떻게 구했어? 보러 온 거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온 거야. 너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통화가 오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좀 점심을 먹자 뭐 이런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엄청 설레해요. 딸내미랑 점심 먹을 수 있겠다. 너무 설레. 이렇게 이제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나고 이제 땀 범벅이 된 가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매니저하고 이제 포옹을 합니다. 잘 끝내가지고 코첼라 다 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일이 이제 중요해지죠. 이제 콘서트 끝나고 흥분해 있는 관객들이 뭐 이렇게 좀 사고를 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무대 쪽으로 원래 관객이 올 수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뚫린 건지 모르겠는데 잠비 때처럼 관객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월드워치인 줄 알았어 진짜. 월드워치 보면은 그 뭐 이란이었냐 터키였냐 거기가 성벽을 쌓아가지고 잠비들을 막았잖아. 그리고 우리는 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뭐 다른 나라들이 지금 잠비한테 다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적이에요. 성벽이 있잖아. 성벽을 믿으십시오. 약간 이런 것처럼 진격의 거인이 여러 작품에 영향을 끼쳤네. 근데 그때 어떤 그 두건 쓴 여자가 오늘 같은 날 제가 노래를 한 곡 뽑아야겠네요. 좀비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네. 좀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좀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이러고 있으니까 잠비 새끼들이 긁혀가지고 개떼 새끼처럼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좀비가 벽을 타 넘고 이제 다 된 그런 월드워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씨 이란도 트로트 있겠지. 별거 갖고 다 트집 잡네 미친 새끼들이. 아무튼 그랬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수가 노래를 실컷 부르니까 밴들이 좀비 때처럼 막 뛰쳐와요. 그래서 야 왜 열린 거야? 막 일단 경호원들이 경호 대장 아저씨랑 해가지고 일단 막은 다음에 경호 에이스 리암 니슨한테 가수 대피시켜. 그러니까 리암 니슨 오케이 I will do that 하고 이제 대피시키고 있는데 깜깜한데 숨어있던 어떤 미친 새끼가 흉기를 들고 가수를 찌르려고 하는데 슬로우 Don't do that 바로 쓰러뜨려. 킬러 제압. 그리고 가수분 타호에 태우고 타호가 확실합니다. 비욘세 차에 태우고 안정하라고 음료수 좀 먹이고 이제 괜찮다고. 진짜 타호 타고 갔어 이 새끼야. 구라 안 치고. 아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 타호 타고 갔다고. 이 새끼들 타호 얕보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안정을 취한 비욘세가 리암 니슨을 부릅니다. 약간 제가 좀 무례했죠. 보답으로 이건 아니고 따님이 가수가 꿈이랬죠. 약간 제가 좀 재수없게 대답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조언하자면 환상을 버려야 해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호텔과 공항을 전전하는 신세일 뿐이에요. 명함 받으세요. 내 보컬 코치 디에디아자우. 이 사람한테 한번 봐달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면 무료로 보컬 트레이닝을 진행시켜 줄게요. 머리를 왜 넘겨? 기니까 넘기지 새끼야. 이씨. And thank you.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점심에 아저씨는 신이 났을 거 아니야. 딸내미 그렇게 보고 싶은데 딸내미가 먼저 점심 먹자고 연락이 왔어. 거기에다가 어제 그 가수한테 받은 명함도 있고 해가지고 이 얘기해주면 정말 좋아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또 진격의 거인이 데디 이러면서 뛰어와. 그래서 사랑스러운 내 딸. 근데 저 뒤에 다른 거인이 또 와. 엄마가 가져왔어. 저 옆에는 왜 왔지? 둘이 보는 줄 알았는데. 라즈베리 바나나 밀크쉐이크 네가 좋아하는 거 시켜놨어. 또 옆에 내가 8살 때 왜 왔나 했더니 자기가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내가 미성년자라 보호자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면 보호자 2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거야.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유럽에 보호자 동행 없이 여행을 가려면 엄마 아빠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봐. 실제로 서류적으로 서류상 그냥 말로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고 불허 이게 아니고 엄마는 당연히 이미 허락을 했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아빠를 설득하려고 온 거고. 왜냐하면 외국은 애들 보호 장치가 빡세? 오케이 좋은 거네.
왜냐하면 이 아빠가 약간 고지식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막 CIA에서 이런저런 걸 다루다 보니까 너무 안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빡빡하게 보는 거야. 그에 반해 이 와이프는 약간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거야. 나만 해도 만약에 미성년자인 내 딸이, 고등학생인 내 딸이 프랑스 파리에 자기 친구랑 그냥 같이 놀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여기 엄마는 허락하는 걸 넘어서 허락을 안 할 것 같은 아빠를 같이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준 거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캐 묻는데 아빠가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허락을 좀 안 해줄 각이에요. 그래서 딸내미는 또 화가 나서 이제 뛰쳐나가 버리고, 와이프는 아니 씨 왜 그러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오후쯤에 아빠가 딸내미 집에 다시 찾아가서 동의서에 사인된 거를 핸드폰 하나랑 같이 주면서, 외국엔 선불폰 이런 거 많이 쓰니까 핸드폰을 주면서 허락해주는 대신에 매일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하고 뭐 무슨 룰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할게 뭐 이러니까 딸내미가 또 막 방방 뛰면서 막 방방 뛰면서 엄청 좋아요. 나는 이거 여자 캐스팅 미스 같다 진짜. 이게 지금 영화 시작하고 이 딸내미가 한 일은 마치 한 중학교 1학년 여자애 같은 리액션들밖에 없거든. 근데 덩치가 지나치게 크셔. 아무튼 이래서 이제 공항까지 데려다도 주고, 차 안에서는 뭐 꽤 괜찮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제 짐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쓱 보게 됐는데, 아니 분명히 파리에 간다 그랬단 말이야. 자기 아는 언니, 그러니까 사촌 언니의 사촌이 파리에 살아서, 내 딸은 지금 만 17세인데 사촌 언니는 만 19세 성인이고 그 언니랑 같이 가는 거고, 그 언니의 사촌이 파리에 살아서 거기서 잠깐 묵고 뭐 르브르 박물관 뭐 이런 거 갈 거다 해서 지금 보내주는 건데, 지도를 보니까 파리 갔다가 뭐 런던 갔다가 뭐 갑자기 저기 뭐 체코 갔다가 막 이렇게 막 표시가 돼 있는 거야. 이게 뭐요 씨. 해가지고 안 그래도 와이프가 왔길래 너 알고 있었어 이거? 어? 파리만 가는 게 아니네. 날 속였어. 화가 잔뜩 났어요. 근데 와이프가 역으로 썽을 냅니다. 아니 아이한테 좋은 경험이랑 기억 같은 거 좀 심어주려고 U2 콘서트 동행 보내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걱정 좀 그만해라. 그놈의 CIA 짓 좀 그만해라. 정작 필요할 땐 우리 옆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막 이러면서 치사하게 팩트 폭행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줘요. 근데 얘들이 이제 파리에 도착을 해.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친구 역할로 나온 사람 어디서 봤지? 엄청 많이 본 여잔데? 이 여자도 키가 지나치게 크네. 아무튼 파리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를 잡아야 되잖아. 택시 잡기 전에 관광객이니까 뭐 여기저기 다 신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놀고 있는데 뒤에 있는 뭐 꽤나 핸섬하게 생긴 남자가, 제가 찍어드릴까요? 딱 봤는, 뭐래? 잘생겼네. 뭐 please? 해가지고 뭐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가 택시비 비싼데 같이 탈래요? 해가지고 이제 택시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헤어지죠. 뭐 당연히 별일 안 나는 줄 알죠. 근데 이 남자 새끼가 여자들이랑 헤어지자마자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예, 머시기가 23번지 4층, 예, 여자 둘, 아메리칸, 예,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야. 뭐가 쎄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딸내미하고 딸내미 친구는 숙소에 와서, 숙소도 되게 좋아요. 애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숙소에서 막 이렇게 놀면서 막, 아까 그 남자 봤어? 귀엽던데? 뭐 사겨? 그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따 클럽 가서 헌팅 할 거야. 뭐래 기집애 막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시끄러 뒤지겠는데 어쨌든 아빠한테 전화를 하러 이제 조금, 이 공간은 좀 시끄러워서 노래를 틀어놔서 다른 공간으로 가서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는 받자마자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했냐. 아빠 미안해요.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숙소 도착했어요. 걱정 좀 하지 마요.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 얘들의 숙소의 구조가 U자형이었어. 이렇게 U자로 돼 있어서 방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시끄러우니까 이 반대편에 와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 창밖에 그냥 보면서. 근데 저기 보이는 내 친구가 미친년처럼 막 춤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건장한 사내 한 두세 명이 들어와서 내 친구를 납치해 갔어.
연기는 잘하시네 이분. 잘 뽑았다. 연기 잘한다. 야. 이 외국 애들이 이 이목구비가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좀 놀라는 장면, 막 광분하는 장면, 뭔가 감정이 표출되고 터지는 그런 장면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 연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목구비가 좀 커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일반적인 아빠면 지금 거의 지구 반대편에 여행 간 딸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괴환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일이야 뭐 당황을 할 텐데, 이 아저씨는 오히려 딸내미한테 당황하지 마 이러면서 갑자기 옷장 밑에서 막 어떤 가방을 쓱 꺼내서 여는데 막 거기에 막 옷이랑 막 여러 여권이랑 막 총도 좀 있고 막 뭐가 막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준비가 싹 돼 있는 거야. 출장 가방인 것 같아. CIA 출장 가방. 그러면서 물어봐.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만난 사람 있어? 있어. 누군데? 피터. 피터가 누군데? 같이 택시 탔어. 택시비 비싸서. 너네가 어디서 내린지 봤어? 봤어.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녹음기 딱 끼우고, 뭐 우리 갤럭시는 편하죠 사실. 우리 갤럭시는 자동도 되고 아니면 통화 녹음 누르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닌가 봐. 그래서 녹음기도 딱 끼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소리를 듣습니다. 단서를 얻어야 되니까. 딸내미 집중해. 몇 명이야? 3명? 4명? 넌 어딨어? 뺐음. 가까운 침실로 가서 숨어. 숨으면 말해. 이러면서 이제 리암 니슨 아저씨의 연기 디테일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까지 서서 막 이런저런 준비를 막 마쳤어. 바쁘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딸내미한테 지금 당장 저기 침실로 가서 침대 밑으로 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 막 그 복잡하고 걱정되고 약간 쇼됐다 싶은 그런 표정, 막 그런 오만 가지 감정이 싹 스쳐가는데 확실히 연기 잘하셔. 한 1, 2초 정도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 바로 보여주더라고. 이건 확실히 명배우들은 괜히 쓰는 게 아니야. 진짜 잘해. 딸내미는 아빠가 말한 대로 옆에 방으로 가서 침대 밑에 숨었어. 다 숨었어. 아빠. 잘 들어. 이제 그놈들이 와서 널 잡아갈 거야. 집중해, 킴. 너가 잡혀갈 때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큰 소리로 소리쳐. 인상착의, 머리색, 눈, 색, 키, 흉터, 문신, 보이는 뭐든지 전부. 알았어? 알았어. 왔네. 소리가 들려. 정신 바짝 차려. 쉿. 사내 새끼들이 한 3명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방을 막 뒤지는 소리가 들리고 리암 니슨 아저씨의 막 눈빛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낮은 확률이지만 얘들이 그냥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죠. 아니나 다를까 얘들의 발만 보이잖아요. 지금 침대 밑에 숨어 있으니까 얘들 발만 보이는데 방에서 나가. 그리고 한 5초 뒤에 딸내미의 발목을 어떤 남자가 잡고 쑥 끄집어내고 납치를 합니다. 다행히 딸내미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얘기합니다. 턱수염 180cm. 오른손에 달하고 별문신. 이걸 듣는 리암 니슨 아저씨의 표정, 와 진짜 연기 잘하신다. 우리나라면은 이병헌 씨가 할 수 있겠다 이거. 이병헌 씨도 이제 나이가 50대시니까 이병헌 씨가 할 수 있겠다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리암 니슨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얘기하죠.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Good luck.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블러핑을 해본 거예요. 뻥카를 한번 날려본 거야. 되게 멋있어 보이게, 무서워 보이게, 난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널 찾을 거고 널 죽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딸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납치범 새끼, Good luck 이러고 끊어버려. 개새끼. 이도노 후유와는 나가라 이 새끼야. Don't do that. I don't know who you are. I will find you. Don't do that. 아, 잘못했다. I don't know who you are.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Don't do that. 납치범 바로 잡힐 것 같은데 특정돼가지고 죽이러 오세요. 어시라 그냥. 유가 아니자. 유가 아니자. 아씨 존나 경박해지네 영화가. 그래서 뭐 아저씨가 블러핑을 좀 해봐요. 나는 뭐 돈이 없다, 줄 돈이 없다.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요원으로 있었고 막 사람을 찾고 죽이는데 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통해요. 근데 바로 이제 전처의 집으로 가서 바로 이제 수색을 시작합니다. 일단 현 남편부터 조지죠. 어이 새 남편, 당신 뭐 적 없어? 너 적이라니? 난 적 같은 거 없어. 당신 유럽에 유령 회사 두세 개 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그걸? 내가 내 딸내미를 보호할 남자의 뒷조사도 안 해봤을 것 같아.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알기로는 없어. 이러면서 이제 딸내미 방에 가서 이제 조금 단서 같은 걸 좀 찾고 사진도 좀 챙기고, 왜냐하면 딸 찾으러 다닐 때 사람들한테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하면서 이제 사진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 사진도 좀 챙기고 이것저것 챙기고, 새 남편한테는 전용기 있지? 지금 당장 파리로 갈 수 있게 준비시켜. 오케이. 돈이 좋아. 보민산업 개색. 야 그만해 새끼야. 보민항공 그만해. 씨. 보민 707 개새끼가. 씨. 전세기 이름 보민 707 나가 이 새끼야. 야 전세기인데 뭐 대형 여객기를. 씨. 딸 바보인 건 둘 다 똑같네. 야 이 새끼야. 매드캣 저 새끼는. 야 저 새끼는 고소하자. 보민 747이구나. 아무튼 이제 와이프가 막 엄청 걱정을 하고, 리암 니슨 아저씨가 그 정보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달하고 별문신 같은 거 하는 뭐 파리에서 활동하는 뭐 안 좋은 새끼들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나 봐. 그래서 네가 부탁한 거 찾아봤어. 이 새끼들 장난 아니야. 지금 유럽에 있는 조폭들도 혀를 내두른대. 원래 동유럽 쪽에서 활동하다가 요새 프랑스 쪽까지 넓혔대. 하는 일은 뭔데? 납치, 판매, 매매. 와이프 다리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좀 주제 넘지만 울면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김 꼭 구해와줘. 마이 베이비. 이제 조금 너무 자주 써먹는 방식이긴 한데 뭔지 알죠? 얘네들 사업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96시간 안에 못 찾으면 영영 못 찾아. 와이프입니다 이거는. 약간 요런 호흡 뭔지 알죠? 그리고 이제 보민 747을 타고 파리로 가면서 아까 녹음됐던 거를 계속 듣습니다. Good luck. 계속 들어. Good luck. Don't do that. Don't do that. 계속 들어요. 이제 파리에 도착해서 딸내미가 묵었던 숙소를 좀 조사를 좀 하고, 몰래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가니까 이제 뭐 딸의 흔적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좀 슬퍼하고. 생각보다 기네. 이게 단서 추적하는 게 좀 기네요 생각보다. 여기서 이제 휴대폰 부서졌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메모리 칩을 빼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확인을 하는데, 그 딸내미하고 딸내미 친구 사진을 찍어줬잖아 그 개새끼가. 그 사진을 찍어주는 뒤에가 뭔가 약간 유리 재질 같은 게 있어서 걔 얼굴이 보인 거야. 확대해가지고 얼굴 확인하고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 딸내미를 납치하는데 이 끈아풀 역할을 한 내 얼굴을 안 거잖아. 그럼 공항에 택시 잡는 데 가서 죽치고 있으면 또 다른 여자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약간 러시아 젊은 여자 같은 애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똑같은 수법으로 하이 이러면서 뭐 택시비 비싼데 같이 탈래요? 이러면서 이제 수작을 쳐 부리고 있어. 그래서 리암 니슨 아저씨가 가가지고 존나 패. 택시에 이 남자 타 있는데 따라 타가지고 존나 패.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리암 니슨 아저씨 다리를 쑥 빼가지고 택시 밖으로 끄집어내더니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누구겠어? 택시기사 아저씨겠지. 아니 택시기사 아저씨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관광객이야. 돈 좀 벌겠어. 이거 한 번 운전해가지고 한 10만 원 땡기겠어. 딱 탔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타가지고 내 승객을 존나 패고 있는 거야. 내 택시에서. 택시기사 아저씨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택시기사 아저씨 제압한 다음에 다시 봤더니 이 새끼가 날랐네. 저기 뛰어가고 있어. 아, 택시기사가 아니고 공항 경비원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누군가는 맞았잖아. 아무튼 그래서 택시를 세벼가지고 이제 쫓아갔어. 그 뛰어가는 애를. 근데 그 뛰어가는 애가 살려고 차 고가도로 위에서 뛰다가 밑으로 뛰어내렸어. 리암 니슨 아저씨가 이제 도가니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같이 못 뛰어내렸는데 이 새끼가 트럭에 치여서 죽습니다. 나쁜 놈 동료였어? 왜 이렇게 정체가 계속 바뀌어? 반전 영화야? 택시기사였다가 공항 경비원이었다가 납치범 한패였다고? 정체가 뭐야 대체? 이래서 이제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죠. 단서가 끊겨버렸으니까. 왜냐하면 단서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의 인연한테 연락을 합니다. 옛날의 인연은 현재 파히 경찰서장, 파리 경찰서장. 여기서 이제 조금 오글거리는 게 좀 나오는데 이제 경찰서장한테 좀 쪼아요. 내가 뭐 내 딸을 찾기 위해서 뭐 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 여기서 말썽 피우지 마. 여기 지금 파리야. 그리고 지금 옛날하고 다르다. 요즘 분위기가. 말썽 피우지 말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리암 니슨 아저씨가 내가 누군지 까먹었나 본데. 나 내 딸 찾기 위해서는 에펠탑도 터뜨려볼 거야. 이 새끼는 테러 예고로 이거 잡혀가야 돼요. 현행범으로. 클리셰긴 한데 그러니까 경찰서장 아저씨가 좀 쫄아가지고 약간 이런단 말이야. 이게 이제 미국 오락 영화를 보실 때 견뎌야 할 포인트죠. 미국 오락 영화를 보실 때는 이렇게 미국의 위대함을 자랑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꽤 지위가 높고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좀 쫄아줘야 돼요. 미국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은 뭐 파리 경찰서장이든 나발이든 이렇게 좀 해줘야 돼. 미국 영화를 볼 때는 요거는 좀 참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헐리우드 영화를 볼 수가 없어. 배드에스 배드에스 연출이래.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눈이 배우치고는 조금 작으시고 많이 마르셨고 헤어는 조금 짧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깡패 친구들 뭐 비행 청소년들 무리들이 있을 때 아줌마 뭔데? 이러면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아줌마라 그랬어요. 왜요? 아니 아줌마 맞지? 아줌마 다치기 싫으면 절로 가세요. 네가 먼저 손댔다.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조금 참아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각 나라마다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영화라고 쳐. 이집트는 또 역사 같은 거에 또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장휘한 씨, 저희 옛날에 저희가 먼저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면 저희는 서기 506년에 종이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기요 장휘한 씨, 저희 이집트에서 우리 이집트에서 옛날은 기본적으로 기원전이에요. 이런 거를 좀 넘어가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인도 영화라면 여자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할 때 슬로우 걸어. 일단 슬로우를 걸고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 안 보였어. 안 보였는데 카메라로 뚫어져 쳐다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그걸 보고 이걸 좀 참아줘야 돼. 인도 영화는 각 나라마다 좀 이렇게 참아줘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 바람 날리고 꽃잎 날리고 그렇지. 기본적으로 다 참아줘야 돼.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거 좀 참아줘야 돼. 어쩔 수 없다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영화에 몰입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몰입을 못할 때 혹은 뭐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영화인데 혹은 좋지 않은 타이밍인데 볼 때는 오글거릴 수 있는 게 저는 007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007 연출 중에 007이 제임스 본드가 막 화려한 액션을 되게 어려운 건데 쉽게 해내는 씬을 초반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007
제임스 본드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보통 나오죠. 007? 뭐 그게 뭔데? 이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인이 허락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임스 본드가 액션을 끝마치고 어떤 미녀를 구해주고 나서 그 미녀가 당신은 누군가요? 본드, 제임스 본드. 무조건 2번 얘기하거든. 이게 사실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멋진 배우 그리고 좋은 영화, 좋은 연출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다지 안 어색한 건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사실 많이 어색해지긴 해요. 저는 그 아저씨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회 봤고 근데 많이 좀 오글거렸던 게 오태식이 아니지. 아무튼 그 원빈이 경찰서에 잡혀가잖아. 경찰서에 잡혀가서 이렇게 국밥을 시켜줘 먹으라고. 근데 원빈이 이제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그 밥 먹으라고 왼손은 수갑에 이렇게 묶어놓고 어디 다른 데다가 오른손만 이렇게 풀어줬어. 밥 먹으라고. 원빈이 형사님 저 왼손잡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왼손을 풀어줄 때 화파 하고 이제 쓰러뜨리고 그걸 이제 CCTV로 형사들이 보고 있죠. 이 새끼 뭐야? 막 형사들 막 작살 나고 있고 막 브리핑 나오는데 뭐 머시기 특수부대 뭐 소속돼 있던 뭐 원빈 뭐 참고로 이 특수부대가 국회의원들을 모셔놓고 뭐 이렇게 액션을 살짝 보여줬는데 너무 잔인해서 국회의원이 기절했다고 합니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 오글거리잖아 사실. 참 무식이었구나. 그거랑 비슷하게 좀 이렇게 좀 유치한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좋은 연출이 기본이 돼야겠지만 일단 배우의 연기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왁구가 제일 중요해. 왁구가 진짜 중요해. 예를 들어서 원빈이니까 풀려나려고 수작 부릴 때 형사 양반 나 왼손잡이요. 이러니까 이제야 좀 말을 하시네 이러면서 수갑 풀어줄 때 빠빠 해서 빠져나오는 건데 좀 안 잘생긴 사람이나 뭐 좀 이런 사람이 했다면 사실 굉장히 오글거렸을 거예요. 본드도 마찬가지고 제임스 본드 이런 것도 좀 별 볼 일 없는 외모적으로 좀 평범한 배우가 했으면 사실 그렇게 멋지지 않았을 거고. 우일이 형이나 흑자였어 봐. 어쩌라고 이 새끼야 이씨. 아무튼 이래서 프랑스 형사 양반 겁 좀 주고 야지 좀 주고 네 친구 직업 좀 생각 좀 해줘 이러면서 경찰서장 됐어. 어쩌라고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캐고 다닐 거래. 그래서 이 프랑스 파리 경찰서장님이 끈앞을 좀 붙입니다. 형사를 붙였겠죠. 근데 이제 리암 니슨이 이제 밤이 됐는데 차 하나를 빌려서 통역가 한 명을 알바를 씁니다. 이게 아저씨에서 약간 차용을 한 것 같네요. 이런 장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을 납치한 이 조폭들이 동유럽 어디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알바니아인가 뭐 거기서 왔대. 세르비아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 말을 모르잖아 이 아저씨는. 그래서 통역가를 지금 알바몬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통역가를 지금 차에 태웠고 보수를 꽤 많이 주면서 내가 지금 이따가 얘기하면은 통역 좀 해줘. 뭘 통역할까요? 일단 기다리고 있어. 갑자기 나가더니 그 행여. 근데 이거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파리는 행여가 합법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합법인 나라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길에서 이제 호색 행위를 하고 계신 분한테 가격을 흥정하는 척하면서 약간 시비를 털어요.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곤란해하고 이러면 우리 둘 다 다쳐요. 막 저리 가요 빨리 나 장사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어떤 차에서 좀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나오더니 여자한테 리암 니슨한테 막 겁을 줍니다. 뭔데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저 그냥 가격 흥정 좀 흥정 없어 이 새끼야. $500 손님 2명 놓쳤으니까 $1,000 낼게요. 그래서 $1,000 한 삥 뜯기고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조폭 품에다가 도청장치를 심은 거야. 차로 돌아와서 도청장치를 켜고 옆에 알바 친구한테 통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는 얘기, 뭐 할머니 얘기, 뭐 축구 얘기, 뭐 이런 걸 막 해. 그러다가 갑자기 공장에 신상품에 문제가 있다면서 가야 된대.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집에 가슈. 통역사 보내. 그리고 알바니아어 사전 하나 받고. 그래서 그 차를 쫓아가 봤더니 진짜 공사장 같은 데를 가는 거야. 쭉 따라서 더 가봤더니 그 실제 공사 현장에다가
이 오창가를 만들어 놓은 거야. 머리가 좋아, 새끼들이 진짜.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에다가 해놓고 뭐 그 이용할 사람들 줄 서가지고 돈 내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제 픽은 안 됩니다. 초이스는 안 되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뭐 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칸막이만 이렇게 다다다닥 돼 있는데 빈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안에 자기 차례가 돼서 리암 니슨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가 봤어. 들어가서 이제 슬쩍슬쩍 커튼을 살짝 제치면서 슥슥 보는데 일단 팔에 빵꾸가 많이 나 있고 여자분들이 이제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뭐 불행 중 다행으로 딸은 없어. 근데 딸내미 자켓이 거기 있는 거야. 어떤 방에. 그래서 거기서 이용하려던 남자를 존나 줘 패고 여자는 이제 약에 취해 있어서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켓을 가져와가지고 야, 이 자켓 어디서 났어? 이 자켓 어디서 났어? 이거 내 딸 건데 어디서 났어? 이러니까 여자가 I'm good. 저 잘해요. 막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불쌍하죠. 구해줘야지 이건.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잘 못하니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데리고 가야겠죠. 소란이 일어났으니까 여기 이제 저폭들이 막 와서 하려고 하는데 리암 니슨 아저씨 못 이깁니다. 이 격투술로 비밀 요원 격투술로 막 다 보내버리는 거야. 총도 하나 뺏어가지고 막 총 쏘기 시작하고 존나 패고 그 여자 구해가지고 차 뒤에 태우고 차로 타호인가? 존나 도망쳐요. 이제 운전도 잘하시고 싸움도 잘하시고 막 아주 그냥 이때까지만 해도 테이큰 1때까지만 해도 리암 니슨 아저씨 액션이 살아 있었죠. 옛날에 애초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 1, 2까지 나왔나? 1에서 돌아가셨나? 아무튼 1에서 저기 제다이 역할도 하셨었고 뭐 등치도 크시고 복싱도 하셨다고 하고 해가지고 액션을 잘하시고 테이큰 2부터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0.5초 액션을 선보이셨죠. 액션을 찍는데 여기서 끊어. 액션을 찍는데 여기서 끊어. 그 다음 컷이 바로 보통 아무리 액션을 좀 짧게 끊어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맞고 치고 컷! 뭐 이런 걸 잘라 붙이는데 이 테이큰 2 특히 3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0.5초 찍고 끊어. 컷! 오케이. 컷! 컷! 이거 3개 이제 잘라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셔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테이큰 1때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라스 알굴. 그래서 끈앞으로 붙었던 형사도 이제 따돌리고 모텔 같은 데 가서 약을 중화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약국에서 구해다가 또 의학적 지식도 좀 있으신가 봐. 주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린 애를 깨워냅니다. 결국. 깨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친절했던 어떤 애가 있었대. 걔가 준 자켓이래. 걔는 어디 갔냐 이러니까 걔는 다른 데로 갔다. 해가지고 뭐 대충 단서를 듣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 아저씨 만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 어느 집에 내 딸이랑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집 어딘지 기억할 수 있겠어? 이러니까 얼추 기억을 해내요. 걔가 어느 구역 무슨 색 문 이것까지 기억을 해낸 거야. 그래서 그 근거를 해서 이 조폭들의 본거지 중에 하나, 거점 중에 하나를 찾아갑니다. 가죽 코트 같은 거를 멋지게 딱 차려입고 일단 허우대가 좋고 잘생기셔가지고 엄청 멋있어. 가죽 코트 딱 차려입고 당당하게 그 조폭들의 본거지에 딱 들어가. 조폭들이 경계하면서 야 뭐야 야 뭐야 너 보스 만나러 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하나 내밉니다. 그 명함은 아까 자기 친구 파리 경찰서장 명함을 쓱 보더니 그 문지기가 또 이제 또 대장 이름은 얼추 아니까 누구한테 왔다 해. 또 눈치가 생명이잖아. 얘가 좀 망설이니까 요 버튼 하나 누르면은 요원 30명 온다. 누를까? 잠깐만요. 위에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니까 인원 한 뭐 대여섯 명 정도가 뭐 카드 같은 거 치고 있습니다.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밥 좀 먹으면서 빵 하나 먹으면서 거기 가서 그러니까 부패 경찰 흉내를 내는 거죠. 나 새로 부임한 서장인데 우리가 좀 여기서 사업할 수 있는
허락권에 대한 흥정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반발해요. 저번에 마룡 씨랑 다 얘기했는데요. 마룡은 이제 여기 없고 내가 왔잖아. 나랑은 새로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데 빠삭하니까 이제 얼추 시세를 예측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주면은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야, 커피 한 잔 줘봐. 쓱 마시면서 엄청 자연스럽게 잘해요. 근데 너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320km 상공에 위성 있는 거 알지? 그 위성으로 너네 낯짝 다 찍어가지고 인터폴에 수배령 내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되겠어? 이지랄 난장을 좀 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딸을 잡아간 새끼가 이제 마르코라는 걸 알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슬쩍 떠봅니다. 근데 마르코가 누구야? 그러니까 애들이 눈빛이 좀 달라지면서 우리 모두 마르코요. 리암 니슨 아저씨가 쫄지 않죠. 날 놀린 대가로 보호비는 2배로 올리겠다. 어떻게 그럼? 3배로 올려? 거의 노몰딕 시전하는 거야. 마르코가 누구야? 우리 모두 마르코요. 날 놀려? 보호비는 2배다. 2배는 좀 3배. 됐다. 자, 테이큰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리암 니슨 행님이 파리 경찰서장인 척하고 적들의 이제 본거지에 들어가서 슬슬 이렇게 눈치를 보는 데까지 했었죠. 리암 니슨 형님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마르코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 중에 마르코가 누구야? 굉장히 좀 천진난만하게 그냥 물어봅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근데 마르코가 누군지 밝혀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지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눈치 싸움을 좀 하더니 우리 모두 마르코요. 리암 니슨이 거기서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보호비는 10% 올리겠다. 사업 얘기 말고 말장난이나 계속 할까? 야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를 딱 까요. 이 새끼 보통 놈이 아니다. 괜히 쓸데없이 앵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내면 됩니까? 뭐 총 수입의 20% 대신 좀 오른 대신에 1년간 동결. 얘들 눈치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나 봐. 그래서 야 깡통 갖고 와. 깡통에 이제 현금이. 옛날에는 이렇게 저기 병이나 깡통 같은 데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꽤 많았습니다. 일단 서양에서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흑인분들이 그 좀 큰 병 같은 데다 돈을 좀 많이 모으시더라고. 우리도 옛날에 그 철로 된 통 같은 데다가 돈을 모으는 분들이 꽤 많으셨었어요. 뭐 할머니나 막 이런 분들. 옛날에 그 무슨 막 고급 쿠키 같은 거 이렇게 사오면은 좀 큰 도시락통 같은 양은 냄비 같은 재질로 된 그 통이 있었거든. 레모나 통도 그렇고. 그런 통에다가 이렇게 돈을 좀 모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동유럽 친구들도 이런 데다 돈을 모으나 봐요. 그래서 이 리암 니슨한테 뇌물로 줄 돈을 빼고 있을 때 리암 니슨이 또 연기력이 좋아. 그래서 뭐 슬슬 이제 본인이 얻고 싶은 정보를 위해서 이제 설계를 들어갑니다. 설탕을 이렇게 가르치더니 야, 이 설탕은 너네 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 세제르. 세제르. 신기. 마치 외국어 배우고 싶은 외국어에 호기심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돈을 받고 투자 잘했어요. 한 달 후에 봅시다. 이러면서 굉장히 사무적인 척하면서 필살 질문을 내밉니다. 이거 친구가 준 건데 이거 알바니아어 아니야? 이거 뭐라고 써진 거야? 이러면서 이제 편지 쪽지 같은 걸 이렇게 줍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처럼 물어보면 이 새끼 뭐지 싶을 수 있으니까. 근데 쪽지를 딱 받아서 드니까 애들이 피식피식 웃어. 그리고 한 명이 얘기합니다. 여기 종이에 써진 게 Good luck. 리암 니슨은 듣자마자 알죠. 이 새끼가 내 딸 납치한 새끼다. 내 딸 납치하고 내 딸 전화기 들어서 내가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했을 때 Good luck 했던 그 새끼인기라. 왜냐면 비행기 타고 여기 오면서 수백 번 들었어. 듣자마자 이 새끼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애새끼들이 어디 있는지 좌표 체크를 합니다. 롤하고 똑같아요. 한타 할 때 포지션이 중요하잖아.
앞라인 어딨고 원딜 어딨고 미드 어딨고 서포터 어딨고 이 새끼들 스킬이 뭐고 이걸 알아야 한타를 잘하는 거 아니야. 리암 니슨이 지금 한타에서 대활약을 하실 텐데 지금 탑 여기 있고 서포터 몸빵 여기 있고 정글 저기 원딜 저기 미드 여기 원딜부터 조진다.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날 기억 못하는군. 이틀 전에 통화했는데 이니시 들어가죠. 내가 널 찾겠다고 했지. 너! 이러면서 총을 뽑는데 바로 막 대구박 책상에 박고 칼로 뿌슈뿌슈 하고 막 총 뺏어서 쏘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지금 여기에서 한 10명 죽였어요 지금 벌써. 이때만 해도 리안니슨 형님이 몸이 날랬는데 꽤 괜찮았는데 그래서 한 10몇 명 정도 죽이고 좀 뒤져보니까 여기에도 여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장사를 한 거야. 그래서 문을 막 발로 빵빵 차면서 이 여자애들 있는 곳을 보다가 안타깝게도 내 딸내미의 친구, 한 2살 언니긴 한데 친구죠 여기선. 같이 파리에 여행 온 딸내미의 친구가 여기서 죽어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모약을 마치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그런 걸 맞고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딱 이 돌아가신 꼴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구토 같은 걸 하다가 좀 기도가 막히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모약 저기 중독 같기도 하고 급성 중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 내 딸내미 납치했던 그 새끼만 기절시키고 나머지는 싹 죽였고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철심을 연결해가지고 이 새끼 묶어놓고 허벅지에다가 찍어요. 빡! 우와! 딸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딨어? 말해. 침을 뱉습니다. 한 번 정도는 버텨줘야지. 리암 니슨 아저씨가 이 새끼 입에다가 손수건을 물린 다음에 차단기를 올립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아니고 그냥 전기 연결했네요. 220V. 이 새끼가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리암 니슨 아저씨가 얘기하죠. 오랜만이네. 보통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 맡겼거든. 어디 미국이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하겠어. 이런 거는 하청 주는 거지. 자기가 이런 일을 많이 했던 거를 슬슬 얘기를 하면서 상대의 기를 죽입니다. 뭐 손톱 뽑고 뭐 때리고 이런 거 너무 비생산적이잖아. 그냥 파리 전기도 잘 통하는데 무한 전기네 여기. 전기로 하자. 참고로 FBI에 있을 때 내 별명이 NL이었어. 이 전기 감전, 이 고문 씬 같은 게 나올 때 사실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이 당하고 있는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했다고 느껴지는 게 엄청 괴로워해요. 안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제가 뭐 지금 기억나는 거는 복수는 나의 것에서 송강호가 배두나를 고문을 하잖아요. 전기로. 뭐 배두나 씨도 연기를 잘하시긴 했지만 솔직히 얘기할게 못하셨지만 그거 한정으로는. 왜냐하면 전기에 감전돼 본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배두나 씨라면 배두나 씨가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봐야 뭐 얼마나 겪어봤겠습니까? 다른 힘듦은 뭐 있으셨을 수 있겠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뭐 얼마나 있어 보셨겠어요. 그런 게 없으셨을 거란 말이야. 심지어 어릴 때시고 하니까 이 전기 고문을 당하시는데 막 그렇게 안 아파 보이는 거야. 저는 독전에서 차승원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지만 그 씬에서는 그것도 뭐라고 했었죠. 차승원 씨 등을 토치로 지지는 고문 씬이 나오죠. 근데 아파하긴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냥 빠따 맞는 정도? 야구 빠따 맞는 정도? 아니면 뭐 골프채로 맞는 정도? 아니면은 뭐 등에다가 무슨 뭐 가시 같은 걸로 막 찌르는 그 정도 고통 연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내 생각에 저도 가벼운 화상은 몇 번 입어봤지만 아니 등을 토치로 지지는데 어떻게 그만큼밖에 안 아파해. 진짜 정신 나갈 정도로 발광을 하겠지. 배두나 씨도 마찬가지로 전기 고문을 당하는데 그 정도만 아파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여기 테이큰에서 전기 고문을 당하는 이 배우는 많이 아파 보이게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영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더 제 생각에 리얼하게 표현한 게 전기 고문을 하는데 이 입에다가 제갈 같은 걸 보통 물려주잖아요. 그때 아마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걸 물려줬던 것 같은데 이빨이 부러집니다. 입에 뭘 물렸는데 하도 세게 물어가지고 이빨이 다 막 부러져서 막 튀어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배철수 씨 있죠. 라디오 DJ 오래 하신. 그분이 감전사고를 겪으셨거든요. 무대에서 노래를 하시는데 220V 감전이 되셔가지고 기절을 하셨어요. 무대에서. 엄청 유명한 감전사고죠. 그때 기억을 아마도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뭐 좀 물어보기 좀 그렇지만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기억에 살면서 다시는 느껴보고 싶지 않은 뭐 이상한 느낌, 고통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감전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가난한 동네에 살 때인데 그때 이제 가난한 집 특징이 그 화장실은 진짜 용변만 보는 곳이고 세면대가 없어요. 집에. 집 전체에 세면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부엌에서 씻어야 돼. 근데 부엌이 그때 애지간한 동네는 전부 다 220V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때 제가 살던 동네는 좀 가난한 동네여가지고 110V였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은 전등이 천장에 있고 줄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거기에 스위치가 달려 있어. 그걸 이제 불을 켰다 켰다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부엌에 달려 있었고 자주는 못 씻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골로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여. 그 끓는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퍼가지고 아마 좀 추울 때였겠죠.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감겨 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감을 때 내가 어릴 때라 머리를 감을 때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서 이러면서 내가 팍 일어나 버렸어. 일어나면서 내가 막 눈 감은 채로 막 이 상태니까 뭐든 막 잡으려고 하다가 엄마를 잡으려고 했겠지. 그 줄을 잡아버린 거야. 스위치 줄을. 그때 제가 감전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1초 2초도 안 됐었을 것 같아. 1초 정도 감전이 됐어. 잡았을 때 잉 하고 이제 바로 손을 뗐어. 근데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오래 기억을 했어요. 1초 정도 감전이 됐었는데 전기 감전되는 게 엄청나게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청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엄청 저는 뭐 다행히 110V라서 그런지 뭐 엄청 아프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짧기도 했고 그랬는데 엄청 기분 나쁜 기분이 든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초능력 못 얻었으면 아무튼 이 새끼가 또 말을 안 하니까 두 번째 전기 스위치 온이 되고 아주 많이 괴로워합니다. 입에서 제 손수건을 꺼내고 계속 얘기 안 하면 나 켜두고 그냥 간다. 전기 검침원 올 때까지 지져질 거야. 얘도 이제 지쳤어요. 지쳤어. 이거 못 견뎌. 이거 뭐라고 하지 말자. 이건 못 견뎌. 나였으면은 첫 번째 키기도 전에 얘기했을 거야, 솔직히. 근데 얘가 꺼내는 말이 묘해요. 처녀는 여기 안 둬. 응? 뭔 소리야? 처녀는 팔아. 처녀 아닌 애들은 여기 창가에서 일 시키고 처녀들은 부자한테 팔아. 레드필 승! 레드필 승! 제가 오랜 시간 바디 카운트가 뭔 의미가 있냐 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바디 카운트 의미 있습니다. 동유럽 조직폭력배한테 납치당할 때 바디 카운트가 제로면 부자한테 팔려갈 수 있습니다. 야 모피어스 뭐하냐 이 새끼야. 지금 와서 돈 해야지. 형 봤죠? 바디 카운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와서 얘기해 이 새끼야. 모피어스 이 새끼 어디 갔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 딸 팔았다고? 어디? 누구한테? 에? I don't know. 제발 please. 산클레어. 모른다며 개새끼가. 산클레어가 뭐야? 사람이야? 장소야? 사람. 패트리스 산클레어. 그 새끼 어디 있는데? 몰라. 진짜 모른다고. 제발 플리즈 그거 키지 마. 진짜 모른다니까. No. 네 말 믿어.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 딸깍. 징. 근데 얘가 지금 막 울면서 부탁해. 플리즈 제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괴로운가 봐. 총 겨눴으면은 솔직히 그냥 쏴 개새끼야 그냥 이랬을 것 같은데 전기는 못 참나 봐.
Don't do that. 이제 쌍클레어라는 이름을 들었잖아요. 뭐 얼추 조사를 했나봐. 갑자기 이제 파리 경찰서장님이 집에 이제 귀가하는 장면이 나오고 손님 오셨어 와이프가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 리암 니슨 형님이 와 있습니다. 근데 서장 아저씨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 화장대 같은 데 가가지고 서재 가서 총을 챙겨서 나옵니다. 참고로 저도 집안 곳곳 혹은 뭐 제 차들, 오토바이, 그다음에 뭐 헬스장 뭐 이런 곳에다가 그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을 좀 놔두거든요. 물론 저 이제 한국은 총기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총 같은 건 두지 못하지만 좀 곳곳에다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좀 무기들을 좀 산재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울 두시나요는 씨 새끼가 저기 뒤질래? 흑자 손가방에 3단봉 있음. 씨, 저 새끼 어떻게 알았지? 원래 예전에는 그 나이프를 좀 갖고 다녔는데 한참 갖고 다니다가 나중에 알았어. 내가 갖고 다니는 나이프가 불법이었더라고. 몰랐어. 그 길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센치 이상은 불법이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갖고 다녔었거든. 당연히 한 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막 칼에 대한 안 좋은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 일어나면서 뉴스에 막 그런 게 나왔잖아. 막 이런 거 막 갖고 다니는 게 불법이다. 요즘에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불식 업무로 수색을 했는데 몇 센치 이상 칼날이 되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신이 연행될 수 있다.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 씨. 대 번 이러고 이제 3단봉으로 바꿨습니다. 제한된 길이가 꽤 긴 걸로 아는데 얼마나 큰 걸 가지고 다닌 거야? 아니야, 짧아 생각보다. 20이 안 돼. 10 초반일 거야. 12인가 뭐 그럴 거야. 호미 들고 다니는 3단봉 들고 있는데 상대가 4단봉이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아 15야? 12인 줄.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총을 챙겨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제 저녁 식탁에 앉습니다. 애들은 재우고. 그리고 와이프는 되게 신났어요. 왜냐면 이 집도 남편이 옛날에는 엄청 바빴단 말이야. 근데 남편이 경찰서장이 된 다음부터는 조금 가정적이게 바뀌었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남편 친구도 집에 이렇게 초대돼가지고 식사하고 이러니까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겠죠. 여기서 이제 리암 니슨이 이 경찰서장 아저씨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옆에 아내분이 엄청 낭창하게 막 대답을 해줘. 예를 들어서 마콩이라고 아나? 경찰서장 아저씨가 마콩 모르는데라고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와이프가 마콩씨 알죠? 저번 주에도 같이 밥 먹었는데 막 이러는 거야. 대충 사이즈가 나오죠. 이 경찰서장인 이 리암 니슨의 옛날 동료는 현재 경찰서장이 되어서 이 동유럽의 조폭들한테 뒷돈을 받고 있는 게 100%죠. 뒷돈을 쳐받고 있죠. 그래서 자네가 연루되지 않았길 바랐는데 와이프는 뭐에 연루돼요? 이러니까 경찰서장 새끼가 갑자기 성질 내더니 내 월급은 X고 지출은 Y야! 미친 새끼네 이거. 야 이거를 경찰서장쯤 되는 애가 그냥 어디서 뽀찌 좀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막 사람들 납치하고 막 죽이고 이런 굉장히 못된 조직적인 폭력단한테 뒷돈을 받는 핑계가 내 월급은 X고 지출은 Y야가 말이 되냐? 이 새끼 씨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형 자막 이상한 거 받은 거 아니야? 아씨 넷플릭스라고. 이런 애들이 용찬우 강의를 봐야 돼. 네 월급이 X고 지출이 Y잖아. 네가 계속 Y에 지출을 하면은 네 월급도 Y가 돼. 지출을 줄이지 마. 지출이 곧 너의 수입이라고. 무료 사이트 아닙니다. 이지랄하고 있네. 저 OTT 다 유료로 봅니다. 누누TV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돈 없어서 어쩔 수 한 것처럼 막 얘기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었다. 애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리암 니슨이 물어봅니다. 패트릭 상클레어가 누구야? 몰라! 안 궁금해! 개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리암 니슨 아저씨가 얘기하죠. 실력이 많이 녹슬었군. 뭔 소리야? 총알 떨어지는 소리. 총알이 없는 총과 총알이 있는 총의 무게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뎌졌군. 아씨.
쬐끔 오그라들긴 하네. 그리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옆에 또 이제 낭창한 와이프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닥쳐 이년아. 닥쳐 이 새끼야. 하니까 와이프가 이런 리액션으로 봤을 때 이 집은 3일안이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꽤 오랜 기간 3일한을 한 집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와이프가 이런 리액션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니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남편한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랬을 때 닥쳐 이 X나 이렇게 된다는 거는 많이 맞아보신 분이에요. 진짜 불어로 와이프한테 아가리 닥치라고 함. 제이슨 손 너 불어 좀 할 줄 알아? 저도 사실 불어를 하거든요. 그 딱시 푹하고 아가리 닥쳐. 그 딱시 푹하고 아가리 닥치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총알 없애 이 새끼야 이러니까 막 땡겨. 총 무게로 장전 여부도 구별 못하냐 이러면서 리암 니슨이 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와이프 팔을 쏴버립니다. 아 정말 존나 웃기네. 왜 와이프를 쏘냐고. 총을 빵 쏘니까 쓰러져. 경찰서장이 이사벨 방금 전까지 그 다시 팍 이래놓고 입 닥쳐 이래놓고 이사벨 리암 니슨 보고 야 이 개새끼야 리암 니슨이 뭐라 그런지 알아? 살짝 스친 거야. 안 스쳤어요. 정통으로 맞았어요. 팔에 지금 피 범벅이에요. 팔 빵꾸 났어요 지금. 그래서 와이프 총으로 쏘니까 개새끼야 이러니까 야 살짝 스쳤어. 이게 할 소리냐 이 씨새끼가. 이게 할 소리야? 아니 내가 차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살짝 박아가지고 에이 범퍼만 살짝 기스나셨네. 이거 뭐 그냥 50으로 합의하죠. 뭐 이런 사람은 들어봤어도 남의 와이프 팔에 총을 쏴놓고 뭐라고 하니까 야 살짝 스친 거야 이지랄하는 새끼는 처음 봤네 진짜. 심장 기준으로 스친 거 맞습니다. 머리 기준으로 스친 거 맞습니다. 팔은 우리 몸에서 보조기관에 속할 뿐입니다. 총은 스쳐도 존나 아프지 않나? 당연하지. 팔에 빵꾸 났다니까 지금. 그래서 너 얘기 안 하면은 네 와이프 진짜 죽어. 패트릭 상클레어.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 아저씨가 서재에 가서 컴퓨터로 검색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뭐 조금 전 영화긴 해도 어쨌든 00년대 이후 영화인데 이때 이미 전산화 작업이 다 되어 있으면은 그 이런 기밀 사항은 집구석에서 검색이 안 되죠, 당연히. 두 개 있는 건 하나 좀 다쳐도 되면 이 새끼가 저 새끼 불화를 뜨더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하는 새끼인지 막 이렇게 나오고 정보를 다 얻었으니까 이제 가야겠죠. 앉아 있는 경찰서장한테 나 이제 갈게.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말 좀 해줘. 뭐 이 개새끼. 이거 실제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존나 웃기네. 패트릭 상클레어. 알았어. 찾아주면 되잖아. 패트릭 상클레어. 봤지? 뭐 이런 새끼야. 나 이제 갈게.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뭐 이 개새끼. 그래서 뭐 대가리를 총으로 쳐서 기절시키고 나옵니다. 죽이진 않아요. 여기 뭐 주소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왔네. 이제 이 패트릭 상클레어 주소로 이제 가서 쓱 둘러보는데 파티가 한창입니다. 근데 이 파티 중에 몇몇 사람들이 좀 약간 비밀 공간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쓱 따라 들어가서 안을 보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문지기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는 초대받은 손님만 오실 수 있습니다. 상클레어 씨 좀 보러 왔습니다. 누구 품에서 이제 위조된 경찰 신분증을 딱 보여주니까 명단에 없으시네요. 이 새끼가 아까 그 경찰서장 와이프 팔 날리는 걸 봤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총으로 겨누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존나 패고 이 새끼 옷으로 갈아입고 웨이터인 척을 하고 이제 패트릭 상클레어를 찾아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형으로 건물이 좀 되어 있어. 그래서 가운데 쪽에 이렇게 무대가 있고
여기 바깥쪽에 룸 이렇게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룸이 있고 여기서는 저기가 안 보이고 거기서는 여기가 보이는 그 유리로 다 막아져 있어서 이 가운데에 이제 물품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나와 보통 뭐 수영복이나 속옷 같은 거 입고 하이힐 신고 이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몸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마치 무슨 가축 경매를 하듯이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하는 겁니다. 사가는 거야. 여기에 팔리는 여자들이 이제 바디 카운트 제로인 여자들. 이제 거기 룸 하나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냥 아무 룸에나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제 뭐 경매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뭐 이번 사람은 뭐 그렇게 크게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서 딴 데로 25만 불에 낙찰이 되고 대충 한 3억 정도 하죠.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사람인데 사람이 3억밖에 안 해 이게? 진짜 그런 곳 있으려나 뭐 전 모르겠지만 뭐 작가의 상상력이 참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맞나 봅니다. 아니 자는데 3억이 아니고요. 그냥 아예 팔려가는 거예요. 하루 자는데 3억이면은 엄청나게 비싼 거겠지만 그 실제로 이제 그 파는 게 합법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잉글랜드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잉글랜드의 유명한 그 창분께서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선수들하고 장거를 막 인터뷰하고 이래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잖아. 근데 그분들 중에서 최상급인 분들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하룻밤에. 물론 3억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하루 자고 뭐 이게 뭐 대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사람을 노예로 사가는 거니까 3억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 같은데. 아무튼 이제 뭐 마침 이제 뭐 메인이 나온다고 마지막 상품입니다 하고 이제 또 다른 여자가 나오는데 뭐 당연하지만 리암 니슨의 딸이 이제 뭐 수영복 같은 것만 입고 이제 나오고 리암 니슨 아저씨가 이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샴페인을 엎질러 버려요. 이제 이분이 이제 수영복이 아니고 속옷 같다. 속옷 입고 이제 막 자기 몸을 이렇게 막 보여줘야 해. 안 그러면 또 맞을 거 아니야. 막 빙빙 도는데 피지컬이 진짜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 경매하고 있는 이 부자 새끼한테 총을 겨누고 저 사람 사. 무조건 사. 그래서 아까 바로 전 여자가 25만 불. 3억이죠. 대충. 3억에 낙찰이 됐는데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그래서 최종적으로 50만 불에 낙찰이 됩니다. 한 7억?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빠져나갔으면 좋았겠지만 나오시다가 이제 뒤통수를 가격 당하시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어디 건물 보일러실 같은 데에 천장에 이제 수갑으로 묶인 채로 매달려 있습니다. 너 뭐야 이 새끼야? 응? 너 경찰이야? 응? 혼자야? 혼자 왔어? 상클레어 씨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요. 그러니까 상클레어도 약간 감정의 동요가 있습니다. 나도 진짜 이해는 한다. 나도 아이가 있다. 근데 이게 사업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환불, 반품, 할인 일체 없다. 그래서 뭐 너무 나쁘게 보진 마. 다 비즈니스니까. 해가지고 상클레어 씨는 나가고 해치워. 그래서 이제 2명 정도 사내가 남아서 리암 니슨 아저씨 이제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는데 리암 니슨 아저씨가 또 힘이 세셔가지고 보일러실 같은데 이제 기둥이 묶여 있었는데 기둥을 뜯고 싸워가지고 이겨내세요. 수갑도 풀고 나와서 상클레어가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 일단 어깨를 총을 한 대 쏩니다. 걱정 마세요. 스쳤습니다. 내 딸 어딨어? 이해해줘. 제발 말 못해. 다리에 한 대 쏩니다. 걱정 마세요. 스쳤습니다. 어딨어? 제발 제발. 그래서 지금 팔 2군데 다리 1군데 총 맞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스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붑니다. 지금 부두에 고급 요트가 있는데 거기로 팔려갔다. 그리고 이거 다 사업이야. 너한테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야. 살려줘. 이러는데 리암 니슨 아저씨가 총을 겨누고 내겐 아주 개인적인 일이야. 빵. 이거는 못 살려주지 솔직히. 이건 못 살려주지 솔직히. 그래서 리암 니슨 아저씨가 뭐 조금 쫓기시긴 하는데 뭐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요트까지 올라타서
닌자 어쌔신이 시작됩니다. 차를 타고 이미 떠난 요트를 점프해가지고 타셨네요. 굉장한데. 타서 닌자 어쌔신으로 이 조폭들 다 하나하나 죽여가고 암살 포인트 2점, 3점, 깔끔한 처리 플러스 5점 해가지고 몇 명째 죽이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 20명 이상 죽였죠 지금. 이것도 혹시 그 철학 수업 같은데 혹시 나올 수 있냐? 딸을 구하러 가는 아빠 몇 명까지 죽여도 합법인가? 합법이 아니고 몇 명까지 죽여도 욕할 수 없나? 도덕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도덕 윤리적으로 몇 명까지 죽여도 인정? 이런 거 철학 수업 같은데 혹시 나올 수 있겠나? 지금 제가 보기에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죽였거든요. 아직 더 죽이고 계시고 9만 명. 데카르트가 30명까지 인정해줬습니다. 구라치지 말고 개새끼야. 데카르트 뭐야? 네덜란드 축구선수 아니야? 관계된 인물 숫자만큼 핵 있었음 쐈음. 존 닉은 자기 개 죽였다고 몇백 명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나와야 되고 이거 몇 명까지 인정될까? 아무튼 뭐 좀 뻔하지만 뭐 무전으로 야, 거기 무슨 일 있어? 왜 대답이 없어? 뭐 이미 다 죽었죠. 리암 니슨 아저씨가 고생을 좀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엄청 덩치 큰 바디가드도 막 해치우고 아까 경매하던 그 부자 애도 막 무찌르고 해가지고 다 무찔러 내시고 여기 자기 딸을 산 사람은 나이가 한 80살쯤 돼 보이는 머리가 헤이아치인 어떤 뭐 어디 회장이나 되겠죠. 딸내미를 사가지고 이제 지금 자기 부하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딸 목에 이제 칼을 겨누고 근데 가까이 오면 너 딸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리암 니슨 아저씨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아저씨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딸이 맞을 확률도 있었지만 자신이 있었어. 근데 이 거리면 나도 맞추겠는데 거의 뭐 한 5m 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연기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때 연출이 조금만 좀 실수를 한다면 이게 리암 니슨이 와서 구해줬잖아.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따라왔기 때문에 리암 니슨이 특수부대 출신이고 굉장한 능력자였다는 걸 다 알고 보니까 리암 니슨이 여기까지 와서 딸을 구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딸 입장에서는 프랑스로 놀러 왔는데 납치가 돼서 이상한 데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경매에 내보내져서 어떤 이상 변태 부자 새끼한테 팔려왔는데 아빠가 구하러 왔어. 딸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연출도 참 잘하신 게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딸내미는 구해지고 나서 이제 안전해지고 나서 여태까지처럼 진격의 거인으로 때리 이러면서 안기지 않고 막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다가 아빠야? 아빠 맞지? 이러면서 아빠한테 안기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적절하죠. 굉장히 적절해요. 그래서 아빠가 내가 온다고 했잖아. 이제 딸내미는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이렇게 딸을 구하고 행복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LA에 돌아와서 엄마가 이렇게 마중이 나와 있었는데 딸내미가 또 엄마한테 마미 이러면서 안기는데 또 진격의 거인처럼 뛰어가네지고 마미 이러면서 또 안겨. 아니 이거 지금 거의 다 큰 애인데 무슨 초등학생처럼 액션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부자 새아빠도 와서 좀 반겨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슈. 그리고 이제 전처도 인정해주는 듯한 포옹과 함께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헤어집니다. 이제 부잣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구해주는 건 구해주는 거고 집에 갈 때는 벤틀리 타야죠. 그리고 이제 뭐 며칠 뒤인 것 같은데 리암 니슨이 갑자기 너한테 뭐 같이 갈 데가 있어 이러면서 딸내미를 차에 태워가지고 어딘가로 갑니다. 딸내미가 아빠 어디 가는 거야? 에버랜드? 그건 12살 때고 하하하하 이러면서 어느 집에 도착해가지고 노크를 합니다. 낙낙 문을 열었는데 비욘세가 안녕하세요.
가수가 꿈이라면서요. 딸내미가 너무 놀래가지고 마치 제가 사나를 만난 것처럼 마치 제가 사나와 모모를 만난 것처럼 아빠가 인사를 했으면 받아줘야지. 나 정말 팬이에요. 들어와요. 실력 좀 보죠. 저번에 얘기했잖아. 자기 보컬 트레이너한테 이게 뭐 트레이닝 시켜주고 모든 돈은 자기가 내주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났는데 만약에 제가 감독이었다면 쿠키를 넣겠죠. 안에 들어가서 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안티티티티 프레저. 개같이 못 부르는 걸로. 노래가 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저는 도끼돌입니다. 도끼가 있다고요. 2편이랑 이어지나요? 계획은 없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리즈물을 하면서 느꼈는데 타짜도 했었고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에일리언 호물루스 뭐 이런 시리즈물들을 해왔잖아요. 제가 시리즈물은 힘듭니다. Not my tempo. Hey, Dara. Are you rushing or dragging? 잘된 2편은 터미네이터 말고 보질 못했다. 반지의 제왕도 있죠. 반지의 제왕도 1, 2, 3편 중에 2편이 더 가장 명작이죠. 찾아보면 은근히 있습니다. 우마무스메도 2기가 재밌음. 알지 말자. 프로메테우스는 효자인데 프로메테우스는 효자죠. 프로메테우스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어. 야, 그거 100만 뷰 찍겠던데? 진짜 많이 보더라. 그래서 조금 속물 같긴 한데 프로메테우스 같은 영화를 좀 찾고 있어. 뭐가 좀 그렇게 좀 나올까? 어떤 영화가 좀 그렇게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까?